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오늘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김재현입니다. 이게 4년 몇 개월 만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21대 때 의정부 출마하실 때 네. 나왔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안 변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시간이 10년이 흘렀으니까. 뭔가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가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청년 정치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갖고 그 19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1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뭐 정치 지형도 많이 변했지만 김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다져지기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저를 청년 비례대표의 기억으로 소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죄를 지었군요. 뭐 좋은 얘기인 거 덕담하시는 거죠 그냥 오랜만에. 아니 얼굴이 죄를 지은 거야. 한 10년 전에 봤을 때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그건 뭐 타고난 복인데 어쩔 때는 정치인한테는 복이 아니에요. 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드러내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거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준석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네. 이준석보다 어려 보이면 아유 아닙니다. 지금 댓글창에 아마도 너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빨리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나와요. 당 대표가 젊어 보이네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님께서는요 최강 동원으로 위안 받으시길 진짜요 대박이네요. 약간 이준석 이야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훨씬 누나시잖아요. 네, 몇 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 총선 때 이제 선설 후보 지금 바로 앞에서 막혔잖아요. 아쉽게도 선설 후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진보당이라는 명칭 달고 첫 번째 당대표도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3기 임기를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1기 때도 당대표를 했죠. 대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렀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총선 때 아군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합당까지 했던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하나 나눠볼게요. 자, 총선. 사실 진보 정당의 대표성을 두고 막 다투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의 반전이라고는 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영석, 물론 뭐 타당 이야기 하시긴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진보당이 세석 확보했던 바로 저게 이제 역사에 이렇게 위치가 확 바뀌는 장면. 근데 사실 저런 경우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민주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같이 연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갔던 왜 이렇게 앞서가실까요? 거기서 빠져나갔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영석 지역구에서도 한 석을 못 얻는 결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대 정신을 잘 읽은 게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진보 정당 시작했던 게 민주노동당 시기인데요.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때부터 제가 몸담았었던 정당들은 선거 시기에 거하게 맞선 연대연합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했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2010년 같은 경우도 반 MB 전선이 지역구는 공고했었고 민주당, 비례는 그런 식이었죠. 그건 이제 2004년부터 투표용지가 2장 생기면서 그랬던 거고요. 2010년에는 반 MB 연대를 통해서 당시에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양보를 했었던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선거 전술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뭐 국민적 명령의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조에 따라서 선거를 치렀던 것인데 거기에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전술이 등장을 했던 건데 그 비례연합 전술이 그 전 총선 때 있었던 21대 총선에 있었던 위성정당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노선을 철회한 것 아닌지
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 후보들은 모두 다 진보당으로 당선 이후에 진보당으로 복귀를 했고 저희는 원래 진보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노선을 그대로 뚜벅뚜벅 맞죠. 밟아갈 예,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진보 정당 계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얘기 딱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합니다. 네. 윤정우 의원 지금 현재 원내대표시죠? 재선 의원이라 네. 예. 그 지역구예요. 울산 그리고 북구. 지금 예. 두 분 전종덕 의원, 정혜경 의원은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서 진보당으로 돌아가신 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 네.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 연합정당 재원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 분석을 한번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보 정당들과의 완벽하진 않지만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덕을 본 게 사실일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한국경제의 헤드라인 이거예요.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손잡고 더 극단적으로 가는 민주당. 더 극단적으로 가는 민주당. 네. 뭐 그런 공격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지역구는 대부분 단일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의정부에서 네, 단일화 맞습니다. 희생이 되신 거잖아요. 네, 저도 단일화를 어? 했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단일화 효과로 지역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거다. 특히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경우 아주 박빙 지역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략과 효과 면에서 진보당의 선택도 민주당의 선택도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연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그 연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정의당은 영석으로 사실은 역사에 사라져버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진보당 안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정권에 거하게 맞선 심판의 총선을 치르라는 국민적 요구에 잘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적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당이 특히 뭐 당 대표가 결단하는 부분에 전국에 6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기 희생의 각오로 단일화를 시도를 할 정도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였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총선을 치른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당내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계 차원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진보 정당이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저희의 선택은 이것이 옳았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을 좀 재밌게 하세요. 네. 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해놓으시고 아니 그런 것보다 우울하고 진지한 질문.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민주 진영 내에서도 네. 진보당 등에 대한 선입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겠죠. 이를테면 어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요. 뭐 색깔론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고 일관되죠. 자기 노선을 지키려다 보니까 네. 자꾸 언론들이 아까 그 한국경제 헤드라인처럼 더 극단적으로 간대. 뭘 나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차원이어서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보당 상임대표는 뿔 달린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네. 뿔 달린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 아, 제가 조금 전에요. 재미 들을게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많은 정치 공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단체, 다른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첫 포문을 정의당 얘기를 시작을 아니,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제 입장은 네. 민주 진영 방송이다 보니 뭔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이걸 끌어오지 않으면 지금 정의당의 그 나름의 그 작은 성공을 축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보당에 대해서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정의당 대표님하고 같은 행사장에 앉아 있다 와가지고 그 정의당 대표 누구신가요? 권영국 변호사님이 그 양 훌륭하신 분인데. 예, 네. 이번에 100일을 취임 100일을 그러셨구나. 맞으셨는데 예. 예, 나름의 노선을 열심히 걸어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그분은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리셋되신 분들이니까 네. 실패 후에 다 잘 제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열심히 재미있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30분 남았으니까요. 기회를 좀 주세요. 이게 너무 딱딱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경쟁과 타협, 협력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최소 4년 정도는 진보 정치의 대표성을 저는 가졌다고 보거든요. 진보라는 개념이 민주당도 진보에 포함시키기도 하죠. 근데 민주당은 사실 중도 느낌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책에 따라서는 더 진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대표성을 이제 진보당이 가져간 게 아니냐. 이름 자체가 진보당이잖아요. 네, 저희가 바랬던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열겠다. 홈페이지 갔더니 쓰여 있더라고요. 네,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열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김재현 대표 무대에서 연설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를 막 떠올리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정말 진보 정치는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발랄하고 네. 신나면서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뭐 하는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집회 때 아마 어디 가서 연설하고 스마트하기까지 할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많이 써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보 정치 전성기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자꾸 진보 정치가 망했다, 심판받았다, 뭐 이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겨우 저희 진보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세석에 불과하지만 국회 안에 단 1%의 의석에 불과하지만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진보 정치는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 당이 2017년에 그 탄핵 촛불 이후에 그 광장의 열기를 가지고 2017년 10월에 창당을 하고 사실상 거의 원외 정당의 길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했거든요. 이를테면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당선자를 배출을 해서 지금 이제 구청장 1명에 지방의원 22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국고보조금 한 푼 없이 뭐 의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겨우 원내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선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시기에 물론 각 정당들이 특히 야당들이 전부 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심판 이후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한국 사회가 뭐 더 좋아지는 거 맞아? 지난번에 박근혜 심판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진보 정당이 생각하는 윤석열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좋은 상상력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다시 2000년대 초반에 당시 민주노동당에 보여주셨던 그 지지와 성원, 기대를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던 이유도 그거라서 단지 뭐 정당을 잘 세우고 국회 안에 대응 잘 하고 있는 시류에 잘 헤쳐서 대응 뭐 이 정치적 대응을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이런 대안의 정치 세력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양당제 느낌. 근데 이상하게 독재 시대만 되면 진보 정치는 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 참여는 대선 때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고집만 피우면은 총선 때 어떤 경우에는 한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그러면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라도 끊임없이 외쳐야죠.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그러면 선택 잘하셨다고 보고 나는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당 여러분 가보시면 좀 체제가 독특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사진. 이게 이제 지금 대표단 사진인데 네. 당 상임대표 그다음에 네.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 다 보면 공동 대표들이세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가 따로 있고 농민, 네. 빈민, 네. 청년 이렇게 다 따로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나요? 네, 99,600명 이렇게 돼서 근데 거의 최근에 10만 지금 명입니다. 저 진보당 같은 경우는 또 기후 대응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하는 큰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진보 정당들의 아젠다를 내가서 우리가 싹 가져올 거야.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싹 가져올 거야. 아니 그런 건 전 잘한다고. 민생 상담 하나 더요. 이거. 이런 것도 하고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네, 이게 진작 있었어야 돼. 내가 힘들었을 때 전화 한번 하죠. 이제 다 터셨어요? 빚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빚 문제도 해결하시고 정치가 민생의 문제에 차관을 해야 되는데 왜 지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걸 딱 들이밀면 그래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뭐 다른 정당들도 다 가져가서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력이 되는 한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 주류 속에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뭐 아직도 지난 총선에서 비례 위성 정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도 한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북 색깔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자꾸 민주당이 왜 김재현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선거 연대를 해 이런 공격들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막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연유에서 아직까지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낡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트라우마가 생기죠. 자꾸 의식하게 되고 뒤돌아보는 거죠. 네. 전 그렇게 보고요. 그건 이제 네. 저희 민주 진보 진영의 단결을 해치는 아주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오면 진보 당 같은 정당들이 훨씬 당세가 커지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는 그 아젠다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끌어가고 아까 말한 뭐 기후가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빈민이 될 수도 있고 이 과정들 속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 정당 정도로 자리매김하고 현재 국민의힘 부류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진보 정당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게 진보당 같은 정당이 이렇게 서로 합치면 더 힘이 또 세지고 시너지가 더 날 것 같으니까 색깔론 같은 걸로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예. 결합하지 못하게. 아주 오래된 술수인데 그게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번번이 거기에 또 속아주고 있는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정말 박물관에 칼집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도 뻥끗 못했잖아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도 시작을 하고 다시 좀 뭔가를 해보기 위한 흐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윤석열 탄핵 정부 이후에 또 새로운 한국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민주당의 우군이다.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믿음도 있을 거고 진보당 지지자들도 뭔가 최소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라는 표현이 좀 가능한 정당이 좀 됐다고 보고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2004년도에 투표용지가 2장 생긴 이후부터 매번 2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2장의 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어떨 때는 한 장은 민주당, 한 장은 진보정당이었고 어떨 때는 또 한 장은 또 뭐 조국혁신당이기도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례연합정당이 생겨가지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선택지가 조금 더 그 사표 심리를 넘어서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완전하고 충분하진 않지만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시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 맞선 이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야 되는 이 시기에만큼은 이 전선에 서로가 좀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의석이요. 민주당이 정확하게 170석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네 번째 정당이 진보당 네. 3석, 개혁신당 3석,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이 2명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의 김정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네. 무소속 1명, 무소속 2명인데 한 명은 김정민, 한 명은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네. 이 구조 4당이 된 정확하게 거예요. 알고 계시네요. 예. 뭐 이건 뭐. 자, 근데 최근에 8월 20일 날 지금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네. 저거 지금 국회 저 본관 앞에 계단에서 지금 저 행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는데 꽉 채웠습니다. 역시 저게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도 가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민주노총까지 와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저렇게 대놓고 국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얘기한 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이자 928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그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광장에서 모여서 한번 제대로 광장 열어보자라는 날짜를 9월 28일로 각계각층 뭐 대표자들이 모여서 날짜를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시국대회라고 하는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날 낮에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에서 뭐 부산, 뭐 광주, 뭐 울산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그 민중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일단 이 집회 일정을 잡았는데 저는 가급적 이날이 그런 깃발을 쫙 세우고 오와 열을 맞춰서 참가하시는 분들 말고 유모차도 끌고 애인 손도 잡고 근데 난 윤석열 너무 싫기 때문에 뭐라도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는 판으로 점점 커지기를 바라거든요. 당장 전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좀 더 대중적이고 더 열려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데 진보당은 고민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 9월 28일 전화를 뭐 서울 도심 광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각 지역에서 시, 군 단위에서도 그런 그 참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당은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재현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지금 맞습니다. 탄핵 추진을 엄청나게 역설하시더라고요. 아까 저거 지금 네, 저거는 그-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했고요. 뭐 울산에서도 제주에서도 뭐 다니면서 기자회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당장 어떤 거대한 흐름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먼저 지금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서 다른 표현을 좀. 네. 우리 당 아닌데. 마중물. 이렇게 하세요. 3년은 겁나게 길다. 아니 왜냐하면 나는 진보당 하면 떠올랐던 게 이게 행동력. 네. 예전에 지금 진보당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서울 도심에서요 보라색 물개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뭉치는구나. 보라색이라고 하면 진보당은 통합 아니었던 것 진보당 같은데. 때 아유, 이야기인데. 같은 정당이 아닙니다. 절대 같은 정당이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그 똑같은 입장이신 거잖아요. 아, 잘못되면 저희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절대 같은 맞다. 정당이 해산된 아닙니다. 정당이지. 아니 어쨌건 간에 그걸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같은 정당은 아닌데 네, 네, 네. 그때 한번 보라색을 보고 충격을 보는 적이 있다고. 진짜 아. 이 단합력, 행동력이 정말 짱이더라. 그거 보고 느꼈던 건데. 네, 지금의 진보당은 예, 훨씬 더 단합력과 예, 행동력이 그렇습니까? 강합니다. 내가 대표가 돼서 아, 그럼요. 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처음으로. 일단 저희가 당원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 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세요. 근데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학생운동 출신 이런 게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기에는 학생운동 출신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뭐 고양시라든지 이렇게 좀 중산층이 많이 있는 이런 곳들에서 지지가 좀 높았었다면 지금은 저희 당원들 중에서 입당하기 전까지는 뭐 나 대선 때 박근혜 찍었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진보 정당 뭐 중산층, 서민 중산층, 인텔리계층 뭐 이런 과거의 문법과 좀 다르게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노동조합을 해 보니까 진짜 이럴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한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뭐랄까 굉장히 선명한 자기 요구를 가지고 입당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소위 투쟁력도 대단하시고 단결도 굉장히 잘 되고 예를 들면 서울에 그 신촌이나 이대 앞이나 이런데 홍대 앞이나 이런데 가면 노점상들 많이 있잖아요. 이 노점상 상인들의 다수가 저희 진보당 당원들이세요. 야, 이분들 밑바닥에 열풍이 있구나. 네, 며칠 전에는 동대문 쪽에 계시는 노점 상인분들이 또 집단적으로 입당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에 뭐 중요한 일정이 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그 탄핵 그 선포식에 평일 낮인데 장사 접고 한 이날 한 60명 정도가 노점상 상인들이 오셨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셨구나. 예, 그런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해야 돼.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 우리도 같이 연대해야 돼. 그러면 막 달려와서 열심히 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면 하고 저희가 나서야 된다면 나서고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부터 헌신하자 이런 생각으로 네 이번에 좀 단단하게 마음 먹고 탄핵 선포, 퇴진 운동 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계인 쳐들어왔을 때는 약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 이겨내야죠. 사실은 윤석열의 등장은 진보 정치 위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 예. 그 평화로운 시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은 그런 시대가 오히려 진보 정당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맞아가 어그러지고 발로 차버리고 더 쪼그라들고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어쨌건 당론을 채택해서 시군구의 퇴진운동본부를 조직하려고 하시는데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2016년에 한번 해봤잖아. 우리가 2016년, 17년에 해봤는데 하고 났는데 별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외계인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뺏겼잖아.
라고 하는 이제 나쁜 학습 효과가 없지 않죠. 그리고 많이 지쳐 있기도 하시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장사도 안 되고 뭐 배달 수수료는 자꾸 오르고 한데 아우 내가 진짜 뉴스 보면서 나라 걱정까지 해야 돼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바닥 민심에 더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먼저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가락이라도 힘 보태달라 이런 맞죠, 말씀 맞죠, 드리려고 맞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런 부분 우리도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거든요. 주인인 사람이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은 진보당이 있어가지고요 임기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140만 명 탄핵 그 청원 운동 했을 때 그게 로그인 해가지고 여차저차 댓글 달고 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서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100만 명 넘기고 140만 명 넘긴 것을 보면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끓고 있다. 그건 예. 분명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해서 다시 광장에 나서고 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떡할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현존하는 정치 세력이 답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전히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걸 덮을 수 있을 만큼 저희 같은 정당들이 민생의 요구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저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 단호한 투쟁으로 답하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9월 28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광장을 열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쉐빙선 말고 선발대.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선발대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의 각오가 필요해요. 맞아. 2015 총 받고 가는 거니까. 201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기억나죠? 그때 백남기 네. 어르신 돌아가셨던 바로 그 사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 있다가 연행 체포돼 갔었던 장면도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었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뭐 태블릿 PC 같은 그런 이제 맞아요. 사건들이 터졌을 때 더는 못 찾겠다고 국민들이 일어서셨던 거거든요.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든든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만 동안이 아니라면 정말 최고겠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총선 끝나고 윤희숙 대표를 한번 모실까 했었는데 그 시기 지나서 대표가 바뀌시더라고요. 네. 윤희숙 대표는요. 박근혜 탄핵할 때 새날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회자로 출연한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진보당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탄핵 연대라는 것이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발대하고 쉐빙선하고 만나는 장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오목한 시기에는 이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도 막 갈라치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아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를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예를 들어 김재현 대표가 최혜병 특검 수용하라고 했을 때 그 무대에 올라가는 거 보면 다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저쪽 갈라치기가 통해가지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진보당은 막 빨갱이고 뭐 누구당 어떻고 막 이런 식이 나오면 선뜻 지지를 못 보내는데 같은 주제를 갖고 각 대표들 쭉 나와서 집회할 때 김재현 대표 딱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질감이 사라지는 거죠.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광장의 힘인 것 같아요. 그냥 뉴스를 볼 때는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에너지가 합쳐지면 차이점보다도 같이 뭉쳐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그 거부권 전국 때 장애 집회를 원내 정당들이 계속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그 과정이 그런 서로의
사이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은 광장에서 박수 쳐주시거나 때로는 야유를 보내주시거나 더 잘하라고 소리쳐 주신 그 시민들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9월 28일에도 많이 좀 모아주세요. 그 에너지.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꿈은 그런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을 때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는 아리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적 국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외계인을 몰아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헤드라인들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 때예요. 조선 KBS가 범야권 이성 정당 때린 색깔론 보도 최다라고 하는 어마이뉴스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결합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었던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당 후보 뜬 연재, 아까 그 노정현 후보가 연재죠. 색깔론 등장. 이주환 통진당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노정현 후보가 여론조사가 엄청 잘 나오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와서 색깔론을 투척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뭐 늘 있는 일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주에서 강성희 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될 때도 마지막에는 전주 시내가 온통 저런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었고 맞죠. 울산 뭐 북구 윤종호 의원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있는 일입니다만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거는 네. 국민의힘 정부 국회 입성 색깔론 먹히고 있을까? 안 먹혔습니다. 안 먹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렇게 색깔론을 입혀서 진보당은 빨갱이야. 이 소리를 하게 되면 대개 정보가 많지 않은 국민들은 자기 움츠리게 돼요. 나는 김재현 좋은데 좋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저희 의정부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딱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당 색깔만 다른 거지. 이런 것들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벽을 녹여내야만 윤석열 탄핵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재현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시간 되시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그래서 계속 우리 외연을 넓혀 놔야 힘이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쪽 세력들이 이 진영에 저는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자기 탄핵, 윤석열 탄핵 등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쪽의 색깔론이 먹혀가지고 김재현 대표를 출연시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더 재밌게 하면 되겠네요. 재미만 좀 있으면. 뭐 그것도 코드도 맞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가지고 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끌어내지를 못하네. 왜 그러십니까? 어쨌든 지난 총선 때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색깔론 현수막을 막판에 철회시켰잖아요. 제작을 했다가. 그건 뭐 분명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시켰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울산 북구를 비롯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런 현수막에 유권자들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에 힘쓰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그걸 걱정하실까봐. 그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계엄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윤석열 정권이 또 뭐 반국가 세력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을 피우고 있는데 어떤 탄압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부안해동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지금 함께 힘 모아가지고 거하게 맞서 싸워야 될 때다. 역사를 지켜야 맞습니다. 되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될 때다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 최근에 저쪽이 지금도 무슨 색깔론 하고 있잖아요. 시대를 너무 뒤처진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히고요. 그 시대에 맞는 아젠다에 충실히 부응하는 것이 저는 대중정당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어디 인터넷 가가지고 저랑 관련한 나무 위키를 보면 저보고 통진당 계열이라고. 아, 네. 처음 알았는데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진보 정당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민주당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대부분 다 뿌리가 같아가지고 민주노동당에 가서 운동하신 분, 민주당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노동당 찍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죄송하네요. 밥 한 끼도 사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막 무슨 뭐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진보당도 어떤 이념에 경도된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대중정당 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정당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보당이 예전에도 이념 정당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지난번에 박근혜 찍었던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당을 하신다고. 네.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정당이고 나랑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다. 이거 외에는 저희가 뚜렷하게 드러내는 더 뚜렷한 원칙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목표는 향후에 윤석열 탄핵이 일단 급선무이신 것 같고 당연하죠. 그다음 질문. 탄핵되고는 뭐 하실래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해. 나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새로운 개헌 공화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7공화국? 제7공화국을 아. 만들고 싶은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얘기는 권력구조 개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뭐 그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내 삶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과거 재헌의회 시기 때처럼 다양한 우리 민중들의 국민들의 의제들을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토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같이 맞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탄핵이 되고 나면 2달 있어서 바로 대통령 임기가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맞아. 그 시간이 조금 더 충분하다면 그래서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참 좋겠다 싶고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개헌을 준비했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께서 그 일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그냥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괜찮은 개헌안이라 하더라도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강력한 지지와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2018년에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죠. 네. 그런 과오를 다시 한번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광장, 퇴진광장이 열리면 그 광장에서 그런 토론을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맞죠. 그게 민주주의죠. 맞습니다. 사실은. 외계인 쳐들어왔으니까 일단 외계인과 싸우되 결국 목표는 어떻게 좋은 나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게 진보 그러면 본인들이 저쪽에서는 다 진보 세력이라고 해요.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근데 진보라는 말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가 지금 진보당이 자기들만 쓰고 있는 거야. 역사는 진보하는 거예요. 같이 쓰시죠. 네.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 과정에 이제 온갖 색깔론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대중정당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 진보당 당원이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멋있다라는 소리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뭐 부탁을 드리면 아까 뭐 저한테도 뿔 달리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진보당에 10만 명 가까운 당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자기 소신을 내려놓지 않고 20년,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민들 속에서 땀 흘리면서 생활 정치 만들어가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때로는 방송에서 때로는 유튜브에서 뭐 여러 공간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날을 비롯한 많은 공간에서 그런 진보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맞아요, 힘도 맞아요. 모아주시고 등장하면
뭔 얘기 하나 귀 기울여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네. 네, 당 대표로서 네, 세일즈를 좀 드리고. 저도 약속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방송이 이 사회적 논란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밀착하고 우리 우군들이니까 밀착하고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필요하면 또 대표님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네, 예, 진보당 감사합니다. 친화적으로 방송하면 네. 또 나무 위에 또 쓰인다. 저 통진당 계열이라고. 네, 저희만이 알 수 있는 소외된 계층과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아마 새날 우리 구독자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네, 또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자,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름이. 네. 자, 이 카메라 보시면서 새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저희 1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새날을 사랑해 주신 분들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또 해주셨었잖아요. 이제는 또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광장을 활짝 열려고 할 때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으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광장에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새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떡 부러져.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뭘로 했어야 되나? 방송사 앵커 같은 거에도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재미없는데 앵커는. 그러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